내일 예정된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합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 말 또는 9월 초 평양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꿔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의 주례 회동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돼 돈을 더 많이 내거나 연금을 더 늦게 받게 될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지사에게 드루킹을 소개해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한강 하류 신곡 수중부에 배가 걸려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순환구조대 배가 뒤집혀 소방대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평소 물살이 빠른 데다 수중부 구조물까지 있어서 사고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일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내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말을 아끼던 청와대가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될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장소는 예정대로 평양이 유력해 보입니다. 첫 소식 유호윤 기자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방북단의 규모가 합의될 걸로 기대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장소는 평양을 시사했습니다. 방북단이란 표현을 쓴 것도 평양 개최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김 대변인은 언론에서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로 해석을 많이 해서 부담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합의를 기대한다는 표현에 대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며 정상회담 일정이 내일 고위급 회담에서 정해질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불과 이틀 전 정부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낀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남북 사이의 여러 가지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고위급 회담을 같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간 논의에 진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내일 고위급 회담에는 청와대를 대표해 차관급인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문제의 적임자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북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북 정상회담 개최 시기는 8월 말 또는 9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이렇게 남북이 3차 정상회담 추진에 적극 나서는 것은 답보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내일 고위급 회담에서는 비핵화 관련 내용 등 정상회담 안건들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선순환을 위한 회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실렸습니다. 비핵화 국면은 현재 미국이 핵과 미사일 목록 공개와 북핵 일부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체 국면에 있는 상태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협상의 바퀴를 다시 구르게 할 합의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때문에 내일 회담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 남북 정상이 다룰 구체적인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중재 역할이 성과를 가지고 와야 되고 또 남북한 사이에도 판문점 선언 이상의 어떤 새로운 콘텐츠의 합의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이달 말에서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70주년을 맞은 올해 북한으로선 주민들에게 내세울 성과물이 절실한 상황. 남북 화해 협력 방안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도 방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북측이 대표단에 철도도로 책임자들을 대거 포함시킨 것도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중 남북 경협 분야를 주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매체들이 연이어 남한의 대북 제재 참여로 판문점 선언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내일 회담에서도 북측의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고위급 회담이 정상회담 사전 준비 성격이 큰 만큼 북측의 이 같은 불만이 회담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유소년 축구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KBS 취재진이 현지에 가 있는데요. 지금 평양 곳곳에선 새 건물을 짓고 도시를 단장하는 공사들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한여름 평양의 풍광을 현지에서 이효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여름 맑은 하늘과 어우러진 평양 대동강 주변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건물들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룹니다. 사계절 사용 가능하다는 인민 야외 빙상장 등 북한이 자랑하는 시설들도 눈에 띕니다. 30층 넘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고 구시가지가 대체로 회색빛인데 반해 새로 들어선 거리들은 다채로운 색감을 자랑합니다. 곳곳에서 모래를 퍼올리는 모습에서 여전히 새 건물을 짓는 공사가 한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정하지만 세련된 옷차림, 알록달록 원색의 옷을 입은 주민들도 어디서든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나 말투도 경직된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 평양은 곳곳에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최근 달라진 남북관계를 반영하듯 한결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한낮에 도시를 뜨겁게 달구던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평양의 하늘에도 석양이 들이웁니다. 어둠이 깔리며 하나둘 불이 켜지고 오른쪽 멀리 보이는 유경호텔도 화려한 야간 조명을 켭니다. 전기사정도 원활해진 듯 건물마다 불을 환히 밝힌 대동강변의 야경은 여느 대도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평양 개최가 유력한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을 논의할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휴일. 평양 시내에선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모여 행사를 준비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평양의 밤도 이렇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11년 만에 남녘 땅을 찾은 북한 노동자들이 2박 3일 일정을 끝내고 오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민간교류 행사의 마지막은 남북 노동자들이 함께 전태일 열사 묘소를 찾아 같은 노동자로서 아픔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우리 전태일 열사와 많은 영령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북한 노동자들 앞에 한국 노동운동을 상징하는 전태일 열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한참을 서서 묘비명을 읽는가 하면 우리 노동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기다렸던 우리 북한 노동자들이 남북이 노동자들이 하나 돼서 있었던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묘소를 참배한 북한 노동자들은 통일운동가 문익환 목사의 묘소도 찾았습니다. 문익환 목사는 1989년에 평양에 다녀온 후에 서울에서 통일은 됐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1989년 북한을 찾았던 문익환 목사가 낯설지 않은지 내내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11년 만의 남녘 방문은 가는 곳마다 화제였습니다. 축구대회에는 3만여 명의 시민과 노동자들이 찾아 우리는 하나다를 외쳤습니다. 남북 노동단체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10월 4일 남북 노동자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정례 교류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북 노동자 통일운동 기구도 구성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강령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2박 3일 짧은 일정 끝에 찾아온 아쉬운 작별이었지만 남북 노동자들의 얼굴에는 다시 만날 거라는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당은 지금까지 영수증 처리를 하겠다며 전면 폐지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다른 정당들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비판이 끊이지 않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최종 결론은 내일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의 한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기존에는 특활비를 살려놓고 영수증 처리를 하는 걸로 정리했었는데 폐지 쪽으로 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양당은 지난 8일 특활비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대신 투명성을 강화해 양성화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영수증 내지는 증빙 서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 양당만 특활비 폐지에 반대하면서 치졸한 야합이라는 등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특활비 관련 발표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말씀이 있다면서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할 때인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당은 내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을 마친 뒤 특활비 폐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 국민연금 634조 원의 거대한 기금이 운용되고 있죠. 5년 전 정부는 기금이 2043년 2,561조 원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기 시작해 2060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지만 고령화로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갈 시점이 2, 3년 더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선 현재 60세까지인 보험료 내는 기간을 더 늘리고 보험료는 인상하는 겁니다.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인데요. 결국 더 많은 돈을 더 오랫동안 내고 더 늦게 연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17일 공개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연금 청원이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모두 일주일 새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선택 가입을 하자, 차라리 폐지하라 등 대부분 부정적 의견입니다. 오는 17일 공개되는 국민연금 재정운용 계획의 일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가입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20년, 30년 뒤에 받는 건데 지금 당장 뜯어가는 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이거 얼마나 잘 운영해서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거죠, 사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수급 기간을 늦춘다든지 이런 거는 속된 말로 단편적인 근시안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여론이 악화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알려진 내용은 국민연금 자문위원회 안 중의 일부로 정부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9월 말 마련하고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거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선 어떻게 하든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낼 수밖에 없어 가입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완성된 그림을 한 번도 제시해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5년에 한 번씩 이야기를 하니까 땜질식 처방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령화로 기금 고갈이 당연한 상황에서 지금 같은 대책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기금이 고갈돼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 독일과 스웨덴 모델을 검토하거나 정부가 법으로 연금 지급을 보장해 국민 불안을 잠재운 일본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장관은 오늘 KBS 1TV 일요진단에서 누진제 개편은 신중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하반기 국회에서 누진제를 없애는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진제의 한시적 완화의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는 올여름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가구들이 평균 93kW를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간별로 100kW를 확대하면 부담을 더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을 13일 남긴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도 최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승재 기자, 이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송인배 정무비서관은 이곳 특검 사무실에 오전 9시 20분쯤 도착했습니다. 10시간에 걸친 조사를 끝내고 현재 조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 비서관은 조사가 끝나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며 조사실로 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될 거니까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알려드리고. 네, 송 비서관은 이번 사건의 발단을 가져온 핵심 인물인데요. 2016년 6월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김경수 당시 의원에게 드루킹을 연결해줬습니다. 송 비서관은 사례비로 드루킹에게 100만 원을 받고 2017년 2월까지 3차례 더 만나며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검은 드루킹이 송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접근한 목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김경수 지사를 2차례나 소환 조사했는데 신병 처리 방침이 곧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내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요. 앞선 대질 조사에서 자동 댓글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둘러싸고 김 지사와 드루킹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루킹은 김 지사가 킹크랩은 적법하다고 했다며 걸리면 제가 감옥에 가겠다고 김 지사에게 말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지사는 적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감옥을 가겠다는 것은 진술 모순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드루킹이 시연 당시 김 지사를 독대했다고 하자 김 지사는 옥중 편지에는 여러 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진술이 바뀌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가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백원우 민정비서관도 조만간 불러 드루킹 측근을 면담한 이유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강남역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낮 한강 하구에서 구조를 위해 출동하던 순환구조대 보트가 뒤집혀 소방관 2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가 난 신곡수중보 주변은 해마다 순환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정세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환구조대 보트가 뒤집힌 채 떠 있습니다. 동료 대원들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늘에서도 강 주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오늘 낮 1시 30분쯤 김포소방서 순환구조대 소속 소방관 3명을 태운 배가 신곡수중보를 지나다 뒤집혔습니다. 한 명은 뒤따르던 제트스키에 바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37살 오모 소방장과 신모 소방교 등 2명은 실종됐습니다. 민간배 한 척이 수중보에 걸려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다 구조보트가 급류에 휩쓸려 뒤집혔습니다. 보 밑에 보트 있잖아요. 거기쯤.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아까는 물살이 씌어가지고 이렇게 배가 떠니러 여기까지 떠니러 온 거예요. 사고가 난 수중보 주변은 높이 차이가 크고 물살이 갑자기 빨라지는 곳입니다. 특히 지금은 강과 이어지는 서해의 밀물과 썰물 차이가 가장 큰 시기라 물의 흐름이 더욱 빨랐습니다. 정확한 그 유속은 직접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일반 오로 작업을 하는 어선들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럴 정도로 물살이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지난해에는 보를 넘어가던 배가 뒤집혀 4명이 구조됐고 그 전에도 배가 수중보의 구조물에 부딪혀 좌초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실종된 소방관 2명은 모범 공무원 표창까지 받았으며 경력 6년이 넘는 순환구조의 전문가들이라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리콜 대상 BMW 차량들의 긴급 안전진단 시한은 모레까지입니다. 이때까지 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아직 점검받지 않은 차량이 수만 대에 달해 시한 안에 모든 대상 차량이 점검을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BMW 서비스 센터 앞. 점검을 받으려는 차량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말에 그냥 시간 나서 받아놨습니다. 설마 터지겠나 싶기도 했고 교체할 때 한 번에 점검도 받으려고 한 건데 교체는 제일 빠른 게 11월 말이더라고요.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량서도 불이 나면서 불안감에 점검을 받으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내 차량은 특별한 안전점검 대상 차량이 아니어서 일단은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점검 받은 방법만 나왔죠. 이제 불안해서 온 거죠. 전체 안전점검 대상 10만 6천 대 가운데 점검을 받은 차량은 어제까지 6만 9천 대, 하루 평균 5,700여 대꼴로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시한인 모레 14일까지 점검을 다 끝내려면 나머지 3만 7천 대가 더 받아야 한다는 얘기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평일이라 직장인 차주들이 서비스 센터를 찾기가 쉽지 않아 BMW 측도 모레까지 9만 대 정도만 점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안전진단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닐 건데 많은 숫자가 아니더라도 다 끝까지 그 안전진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 경로로 다 연락을 직접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 운행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국토부는 사전 단계로 남은 차량에 대한 강제 점검 조치에 들어가는 걸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BMW 화재 고소 사건과 관련해 내일 피해 차주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한류 열풍이 분 이후로 우리말을 배우러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들이 주로 찾는 대학교 어학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불공정한 환불 약관 때문입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국어 수업을 하는 한 대학교 어학원입니다. 10주 과정 수업료가 170만 원이 넘는데 수업 시작 뒤 일주일만 지나면 나머지 수업료는 환불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환불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일주일이 지나면 환불이 어렵고요. 서울 시내 다른 대학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수업 1, 2주 이후부터는 환불을 안 해준다고 약관에 명시해놨습니다. 1, 2주 안에는 환불이 가능하다지만 부득이한 경우라고 애매하게 해놓기 일쑤이고 사안에 따라 원장이 환불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환불 약관이 학생들에게 불공정하다며 대학교 어학원들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14개 대학이 적발됐는데 6곳은 환불 규정과 사유가 모두 문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수업 진행 상황에 맞게 환불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환불 사유도 미입국과 연구귀국, 학습 포기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향후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을 학기나 겨울 학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를 찾아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어학 연수생은 지난해 3만 5천 명을 넘었고 적발된 대학들에서만 올 상반기 11,000명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국방 개혁에 따라 앞으로 병력 수와 군 복무 기간이 줄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육군은 개별 대원들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첨단 장비, 이른바 워리어 플랫폼을 도입해 전력 공백을 보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가 향상된 전투 장비를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기갑 수색 차량에서 첨단 개인 전투 장비를 착용한 전투원들이 신속하게 내립니다. 경계 작전 상황을 가정한 훈련입니다. 대원들은 방탄 헬멧과 방탄 조끼, 전투용 안경과 같은 보호 장비를 갖췄습니다. 워리어 플랫폼, 개인 전투원의 방호력과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전력 지원 체계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확대경과 조준경 등 전투력 개선을 위한 장비입니다. 체배율 확대경, 그리고 광점을 이용해 조준이 편리한 조준경을 장착하면 명중률도 평균 2~3배 증가합니다. 워리어 플랫폼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장비를 장착하고 직접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확대된 표적의 정가운데에 빨간 점을 맞추고 K1A1 소총을 발사해봤습니다. 장비 장착 전에는 10발 가운데 절반만 겨우 표적을 맞췄는데 장착 후에는 10점과 9점에 5발씩 명중했습니다.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따라 야간 사격도 용이해졌습니다. 육군은 워리어 플랫폼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입대 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를 꼽았습니다. 개인의 전투력도 같이 올려서 기존의 개인 전투력보다 서너 배 이상의 큰 전투력 효과를 얻는 데 목적을 두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육군은 지난 6월 워리어 플랫폼을 처음으로 착용한 아크 부대 14진을 아랍에미리트로 파병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인류 최초의 태양 탐사선이 오늘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무려 150만 도가 넘어서 그동안 접근이 불가능했던 태양 대기층에 직접 진입할 예정인데요. 이 탐사선이 태양의 고열을 어떻게 견딜 수 있고 또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될지 신방실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 1, 0. 인류 최초의 태양 탐사선을 실은 델타 헤비 로켓이 발사대를 박차고 솟아오릅니다. 길이 3m, 무게 685kg의 태양 탐사선 파커는 10월 초 금성을 지나 11월쯤 태양 궤도에 진입합니다. 탐사선은 태양의 대기인 코로나를 뚫고 들어가 620만 킬로미터 상공까지 접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발사체도 다가가지 못한 지점입니다. It's going to go up to 10 solar radii to the sun. We're more than 200 solar radii away, so we've never been that close. 태양의 표면 온도는 6,000도, 코로나 온도는 150만 도에 이릅니다. 용암보다 뜨거운 열기를 견디기 위해 탐사선은 탄소 복합 소재로 만든 열 방패를 장착했습니다. 엄청난 고열을 막아내고 실내 온도를 30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탐사선은 강력한 태양 중력에 맞서 시속 71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며 2025년까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태양 바깥의 코로나가 태양 표면보다 250배나 뜨거운 이유와 통신장애 등을 일으키는 태양풍의 원인을 밝히는 게 주된 임무입니다. 태양 코로나 가열과 태양풍 가속의 그 에너지원을 밝히는 게 이제 첫 번째 주요 과학적인 목표고요. 고에너지 입자들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속이 되고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지. 과학계는 이번 탐사를 통해 그동안 인류가 풀지 못한 태양의 비밀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강원도 평창군 모 리조트에서 리프트를 타던 38살 박모 씨가 7m 아래로 추락해 다리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가 박 씨는 다른 성인 1명, 어린이 3명과 같은 리프트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몰카 영상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4월 30일부터 100일 동안 1,040명의 피해를 접수받았다고 여성가족부가 밝혔습니다. 피해 신고자의 88%는 여성이었고 남성은 124명이었습니다. 지원센터는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 5,900여 건을 삭제하도록 각 사이트 관계자에 요청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는 오늘 마리논 헬기 추락 사고 순직 장병들의 유족이 합동 연결식에서 조문객들로부터 받은 공동조의금 5천만 원 전액을 해병대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대표는 고인들의 희생이 더 안전한 해병대 항공기 확보와 강한 항공단 창설에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해병대 측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항공사 정비사가 소형 여객기를 훔쳐 몰다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 항공당국은 테러인 줄 알고 전투기까지 띄웠는데요. 숨진 정비사는 우울증을 앓았는데 경찰은 자살 비행을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소형 여객기가 날아가고 그 뒤를 전투기 2대가 쫓아갑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후 8시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서 한 항공사 직원이 빈 여객기를 훔쳐 이륙한 겁니다. 1시간 넘게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고개 비행을 합니다. 관제탑은 안전한 착륙을 유도하지만 이 남성은 거부합니다. Congratulations, you did that. Now let's try to land that airplane safely and not hurt anybody on the ground. All right. I don't know, man. I don't want to. 결국 여객기는 캐틀런 섬에서 추락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에어쇼 연습을 하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We'd never seen a plane that low over our deck before. How the hell did somebody get inside a plane at SeaTac Airport? That's not okay. 비행기를 훔친 남성은 지역 항공사 소속 정비사로 경찰은 자살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We're lucky that it, went on a very unpopulated island.
이번 사건으로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이 한때 폐쇄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